안녕하세요. 클린심판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측형 종목의 올림픽 판정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볼 사례는 2022 베이징 올림픽에서 열린 스키크로스 사례입니다. 오늘 같이 해주실 패널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스키크로스 종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스키크로스는 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세부 5개 종목 중 하나입니다. 4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하여 복잡한 형태의 지형으로 이뤄진 코스에서 레이스를 펼치기 때문에 기록으로 순위가 결정됨에도 프리스타일 종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폭발시켜야 하는 스타트가 매우 중요하며 빅에어 점프와 깊은 코너 등의 고난도의 레이스를 펼치면서 동시에 상대 선수들과의 격렬한 몸싸움도 불가피합니다. 약 1분 30초 동안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종목이 바로 스키 크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베이징 올림픽까지만 프리스타일 종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후 올림픽에서는 알파인 스키 종목으로 이관돼 진행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스키 크로스 경기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스키크로스 여자부 결승전에 출전한 4명의 선수는 간발의 차이로 레이스를 펼쳤고 스위스의 S 선수와 독일의 M 선수는 각각 3위와 4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경기 후 두 선수는 밝은 모습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환호하고 있는 동안 레이스에 대한 비디오 리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스키크로스의 판정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스키크로스는 각 섹션마다 심판이 있어서 접촉 등 반칙 행위가 있을 경우 각 섹션의 심판 리더에게 보고를 하고요. 심판 리더가 다시 주리 멤버에게 하면 주리 멤버가 심판의 의견과 비디오 분석 등을 종합해서 최종 결정에 판정을 통보합니다. 10분간의 판독 이후 공식 결과는 S 선수가 코스의 언덕 지점에서 M 선수와 부정 충돌이 있었다고 보고 S 선수는 옐로 카드 판정으로 최하위 순위인 4위, M 선수는 동메달로 발표됐습니다. S 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항의를 했고요. M 선수 또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젓고 너무나 정상적인 레이스였다라고 하면서 납득할 수 없다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아니 상대 선수도 납득할 수 없다고 한 거면 정말 이상한데요? 맞아요. 상대 선수가 문제 없다고 한 거면 고의성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좁은 코스 안에서 4명이 전속력으로 경주하는 스키크로스 경기의 특성상 레이스 도중 신체 접촉은 불가피합니다. S 선수 또한 M 선수와 접촉이 발생하기 직전 캐나다의 T 선수와의 충돌로 인해 순위가 바뀌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FIS의 스키크로스 규정에서는 레이스 도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No sanction, warning, yellow card, red card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이나 어깨로 미는 행위, 레이스 주로를 가로막는 행위, 뒤에서 접촉을 하는 행위, 측면에서 접촉을 하는 행위에 대한 상세한 절차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S 선수의 접촉이 M 선수의 레이스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3번째 단계인 옐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옐로 카드의 경우 경쟁한 순위의 마지막 순위로 결정이 되며 레드 카드의 경우 실격 처리로 순위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의성이라는 거는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의성 유무의 판단은 심판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 선수는 스위스 스키협회를 통해 FIS의 결과에 대한 공식 이의 제기를 했고 대회 이후 FIS는 4번의 소청위원회를 개최하여 비디오 분석과 기타 자료를 검토한 끝에 해당 접촉은 경기 도중 일어난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결과이며 근접해서 레이스를 벌이는 선수들 사이에서 피하기 어렵지만 고의성이 없는 상황으로서 옐로 카드가 아닌 최종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려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S 선수의 최종 순위는 3위로
M 선수는 4위로 FIS의 홈페이지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S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결과네요. 그런데 동메달을 땄던 M 선수는 받았던 메달을 자기 잘못도 아닌데 다시 뺏긴 거나 다름없겠네요. 기분이 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올림픽 메달을 회수하고 다시 수여하는 권한은 IOC의 독점 사항이기 때문에 FIS는 메달 수여와 관련된 어떠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IOC 역시 이와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어 M 선수의 동메달 수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위로 기록은 되었는데 메달은 못 받았다니 그런 경우도 있네요. 올림픽이라는 게 심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의 작은 실수도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결승전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접촉이라는 사실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근접해서 레이스를 벌이는 크로스스키 종목의 특성과 이 선수들의 상황 등을 좀 더 면밀히 고려하여 판정을 한다면 더 좋은 판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올림픽 공식 경기 결과에 따라 메달이 수여되지만 앞서 본 사례처럼 경기가 끝난 후 결과에 변동이 생기면 IOC는 무슨 기준으로 메달 회수와 재수여를 결정할까요? IOC에서도 도핑이나 오심 등의 문제로 순위에 대한 번복을 인정하는 경우 여러 개의 선택지를 선수에게 주고 메달을 다시 수여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잔에 있는 올림픽 박물관에서 메달을 수여하거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체육회와 같은 소속 국가의 기관이나 협회 등에서 메달을 수여하는 방법 등이 있죠. 또한 이런 사례들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다른 선수들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단 메달만 한 번 획득하면 그 후에는 번복이 돼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쇼트트랙 경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1000m 경기에서 있었던 사례로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맞아요. 한국의 H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실격됐잖아요. 역시 다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쇼트트랙은 계측형 기록 경기지만 기록보다는 작전에 의한 레이스 전반의 경쟁을 통해 선두를 가리는 종목입니다. 111m의 좁은 트랙에서 4명 이상의 선수가 경쟁하다 보니 기록보다는 치열한 눈치 싸움과 더불어 크고 작은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워낙 빠른 속도로 레이스가 진행되고 특히 추월 과정에서 잦은 접촉이 발생하며 경기 도중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쇼트트랙 레이스 도중 반칙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비디오 심판이 상황을 클립해 놓은 다음 레이스가 종료된 후 심판장과 비디오 심판들이 재확인하여 반칙 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볼 사례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준결승 1조에는 세계 랭킹 2위인 한국의 H 선수가 중국 선수 2명, 터키 선수 1명과 함께 출전했습니다. 신중하게 레이스를 펼치며 세 번째 위치에서 기회를 노리던 한국의 H 선수는 4바퀴를 남긴 시점에서 앞에 있던 중국 선수 2명을 코너 진입 직전 인코스로 파고들어 제치고 단숨에 선두로 올라갔고 그대로 경기는 마무리됐습니다. 레이스 종료 후 심판장과 2명의 비디오 심판들의 경기 영상 판독이 길어지며 공식 결과 발표가 지연되었고 평소 판정 시간보다 긴 10분의 기다림 끝에 뒤늦은 부정 추월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H 선수에게 최종 실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가 부정추월이라는 거죠?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아, 맞아요. 그 정말 이상한 판정이었어요. 네, 그때 모든 국민들이 분노했었던 판정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실격 사례가 있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L 선수가 출전한 준결승 2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는데요. 2바퀴를 남겨두고 직선주로에서 인코스 추월로 2위 자리를 빼앗은 L 선수는 마지막 바퀴에서 뒤에 있던 헝가리 선수가 인코스 추월을 시도하려는 동작을 하며 직선 동작을 시작하는 순간 L 선수의 엉덩이에 충돌하면서 넘어졌습니다.
2위로 결승전을 통과한 L 선수에게도 아웃에서 인으로 레인 변경으로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그 결과 3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중국 선수는 결승으로 진출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개의 사례에서 결승 진출의 혜택을 본 선수들은 모두 중국 선수들이었습니다. 정말 납득하기 힘든 결과인 것 같아요. 게다가 혜택을 본 선수들이 모두 중국 선수라니까. 네,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실격돼서 그 후 경기는 안 봤는데 또 무슨 일 있었나요? 헝가리 선수 2명과 중국 선수 3명이 올라간 결승에서도 논란의 판정은 이어졌습니다. 2위로 마지막 코너를 돌던 중국의 R 선수는 결승선 직전 앞선 헝가리 Y 선수를 제치고자 하는 마음에 두 손으로 당겨 넘어뜨리려는 볼썽사나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 경기 역시 비디오 리뷰를 통해 레인 변경으로 인한 신체 접촉과 결승선에서 팔로 상대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헝가리의 Y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가 주어지고 중국의 R 선수는 논란 속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결승에서까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심판의 공정성이 너무 흔들리는 판정이 계속 이어졌네요. 네, 모두가 의문을 가지는 판정을 내린 원인을 한번 볼까요? 쇼트트랙에서는 경기 중 발생하는 각종 상황을 클립하여 실격 여부의 장면들에 대해서는 심판장과 비디오 심판 2명이 영상을 재판독하며 논의를 거친 다음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격의 상황은 추월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레인 변경과 접촉을 유발한 행위로 실격 상황의 원인 제공을 한 선수에게 부여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수는 1, 2위 포지션 안에 위치해 있었을 경우 구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례마다 차이는 있지만 해당 사례에서 발생한 일련의 3가지 판정에서 실격 처리로 인해 혜택을 받은 선수는 모두 중국 선수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또한 3번 모두 레인 변경으로 인해 신체 접촉을 했다라는 사유로 실격이 되었죠.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결승에서 R 선수가 미는 행동을 했는데도 금메달을 준 거예요. 네, 맞습니다. Y 선수의 실격 여부에 대한 오심 여부와 관계없이 R 선수의 행동은 F4 안푸시 규정에 해당하여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제재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금메달과 은메달을 가져가는 성과와 함께 전 세계의 베이징 올림픽 편파 판정의 대표 사례로 비난을 받는 주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국 선수단과 헝가리 선수단에서는 ISU의 경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신청했으나 리뷰 결과 심판장의 판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다른 경기들은 결과가 바뀌었었는데 왜 이 경기는 그러지 않았는지 너무 답답하네요.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논란이 되면서 베이징 올림픽 이후 레인 변경 관련 규정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볼 점은요. 올림픽과 ISU의 판정은 이미 정해졌고 번복할 수는 없으나 3개 사례의 판정들이 모두 하나의 국가에 유리하게 흘러간 상황에 대해서는 타당한 판정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레인 변경 등 비디오 판독 시 보는 카메라의 위치나 각도에 따라서 선수들의 위치나 상황이 달라 보일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판정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D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스키연맹 알파인스키 기술대표 정인섭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 베이징 올림픽 남자 다운힐 공식 연습 주리 판정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운힐 경기는 공식 연습에 참가해야 하는데 기상 상태로 인해 공식 연습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죠. 네, 취소가 되었었습니다. 다운힐 경기는 올림픽뿐만 아니라 세계선수권, 월드컵, 대륙컵 등의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 기술, 용기, 속도, 위험, 컨디션 판단력 체크와 코스 적응 및 안전을 위하여 본 경기 전 반드시 공식 연습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세계적인 선수일수록 첫 번째 공식 연습 전에 코스 인스펙션을 마치고
스스로에게 유리한 코스의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여 공식 연습에 임하는 것이 경기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활강 경기는 시속 90마일에 가까운 속도로 질주하게 되어 선수들은 설질 및 코스, 환경 적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게다가 코로나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일반적인 상황과 많이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달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는 테스트 이벤트가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테스트 이벤트조차 치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국제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새로운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공식 연습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아마 어떠한 올림픽 대회보다 심리적 부담이 더 했을 겁니다. 물론 자국 선수들을 제외하고 동일한 조건이어서 공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다운힐 종목은 베이징 올림픽 알파인 경기 중 가장 먼저 열렸죠. 적응해 본 적 없는 신규 경기장에서 제일 먼저 열린 경기라 선수들이 정말 애를 먹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처음 접하는 코스와 변화된 일기에 적응하기란 심리적, 정신적, 그리고 용구 선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활강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공식 연습 일정이 2월 6일 본 경기가 열리는 3일 전, 2월 3일부터 5일까지 촉 3일간 3번의 런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난이도의 코스를 처음 체험하는 선수들은 공식 연습 1일차 첫 번째 활주부터 DNF 선수가 많이 속출되었고 2일차 공식 연습에는 영하 23도의 비바람이 부는 조건에서도 비교적 선수들은 순조롭고 전략적으로 코스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3일차였는데요. 2월 5일 공식 연습은 시작됐고 3명의 선수가 완주한 후에 강풍으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로 주류 멤버는 나머지 선수들이 공식 연습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했을 것 같은데요. 생소한 코스인데 공식 연습을 취소해버리다니 선수들에겐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식 연습을 3일간 진행하는데 선수는 한 번이 공식 연습을 실시하였다면 본 경기 참가에는 문제가 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연습을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선수들의 아쉬움은 더 했을 겁니다. 네, 해당 사례의 배경이 되는 옌칭 활강 경기장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옌칭 활강 경기장은 국제 무대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신규 경기장이었습니다. 올림픽 개최 전까지 날씨를 포함한 설질 및 코스의 난이도 등 전반적인 코스 컨디션을 체험할 수 없었고 습득만 가능했던 미지의 코스였습니다. 3일차 공식 연습 개시 후 일기예보상 없었던 강풍이 갑자기 불어오고 강풍이 잦아들 것이라는 예보 또한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레이서 디렉터는 이는 천재지변의 상황으로 선수들이 안전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취소의 결정을 하고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네, 물론 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라고는 하지만 연습을 하지 못한 선수들의 경기 결과에는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공식 연습이 경기력에 얼마나 많은 결과에 반영된 부분인지는 알 수 없으나 3일차 연습 경기를 마친 3명 중 1명의 오스트리아 선수는 동메달을 획득했고 강력한 금메달 후보 스위스 선수는 7위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메달을 꿈꾸며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에게는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활강 경기의 경우 운영에 대한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천재지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기도 할 것 같고요. 네, 알파인 종목은 자연순리에 순응하는 운동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우승이 목표이지만 최고의 승자는 자연순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활강 경기는 평균 속도 90km 이상, 순간 최고 속도 140km 이상 속도 경기여서 기술이 숙련도와 인내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안전이 우선시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날씨 등의 이유로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설면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4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ICR 624조 경기 또는 훈련의 중단 규정에 따라 공식 훈련을 중단하거나 대회를 연기하게 됩니다. 물론
훈련이 연기하거나 중단할 때는 참가팀 코치들이 의견을 수렴한 후 주리 멤버가 회의를 거쳐 TD가 의장으로 최종 결정을 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네, 규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 부분이군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나요? 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활강 경기는 표고차 800에서 1100m 지점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출발 지점과 결승점의 일기 변화는 예측 불허입니다. 2018 평창 패럴림 활강 경기에서도 일기 변화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선수들이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경기를 연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 온다케라는 곳에서 활강 경기 티드로 경기를 운영했었는데요. 30명의 선수가 완주했고 그 후 안개와 비로 선수의 안전을 고려하여 50명의 선수들을 DNF 처리한 후 경기를 취소했었습니다. 아울러 선수들 활주의 안전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지만 경기 운영요원들의 건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네, 일기 변화에 따라 무엇보다 선수들의 안전을 고려해 이런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는군요. 심판님, 마지막으로 이번 사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스키 활강의 경우 심판과 경기 운영 요원들은 무엇보다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친 활강 경기장에서 테스트 이벤트도 없이 환경 그리고 코스에 적응하고 사고 없이 경기를 마친 선수들과 경기 운영 요원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훈련을 못한 선수들의 아쉬움도 고려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심판과 경기 운영 요원들의 판단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스키연맹 알파인 종목 정인섭 TD님과 함께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발생했던 육상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번에 함께 볼 혼성 1600m 계주 종목은 2017 IAAF 월드 릴레이 대회에서 첫 선을 보인 뒤 이번 2020 도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오, 처음으로 채택된 종목이라니까 되게 새롭네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이 종목은 고정된 남녀 주자의 순서가 없이 전략적으로 주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 점에서 매우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종목이죠. 얼른 보고 싶어요. 예선 1조 경기 함께 보시죠. 예선 1조에는 강력한 우승 후보인 미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을 포함해서 7팀이 경기를 펼쳤는데요. 모든 팀의 1번 주자들이 400m를 돌고 다음 2번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하는 순간을 보시죠. 이번 레인에 있는 미국 선수는 어디에 있는 거죠? 다른 선수들보다 좀 뒤에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미국의 L 선수만 테이크 오버 존을 벗어난 한참 뒤에 위치에 서서 바톤을 넘겨받았습니다. 계주에서는 바톤 전달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팀은 선두로 경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지정구역 밖에서의 바톤이 전달되었다는 사유로 실격 처리가 됐죠. 너무 아쉬웠겠는데요? 네, 그래서 미국 팀의 코치는 심판이 선수에게 잘못된 위치로 안내하는 운영 실수로 인한 실격이라고 항의를 했고요. 이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국 선수단에서는 즉시 트랙 심판장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상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같은 예선 경기에서 경기를 펼쳤던 도미니카 공화국 팀 역시 마지막 순간에 바톤을 받는 주자가 안쪽 레인으로 원래 위치 순서를 변경했다는 사유로 실격 처리되어 상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다음 날 결승전을 앞두고 상소위원회가 소집되어 최종적으로 두 팀 모두 심판의 운영 실수로 인한 것으로 판정하여 결정을 번복해 두 팀 모두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고요. 도미니카 공화국이 은메달, 미국이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와, 두 나라 모두 메달권이었네요. 만약 그대로 실격이었다면 엄청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상소가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보통 잘 받아들여지지 않던데. 사례 상황으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한 경기장 내에는 각 위치에서 특정 역할을 맡은 경기 임원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경기 운영을 책임지는 심판장이죠. 대회가 시작되기 전 해당 종목의 경험이 풍부한 심판들이 배치되어 역할을 함으로써 원활한 경기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1600m 혼성 계주는 도쿄올림픽에서 처음 선보이는 종목으로 문제의 경기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계주 경기였습니다. 4명이 한 팀이 되는 혼잡한 계주 경기에서 심판들은 보다 세심한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해당 사례에서는 선수의 레인과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심판이 위치에 대한 잘못된 지시를 했거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팀 2번 주자는 이미 테이크오버 존 밖에 있었기 때문에 감찰이나 해당 트랙 심판은 경기 전에 위치를 수정해 주었어야 합니다. 기술규칙 제24조 3항에서는 레인에서 실시되는 각 테이크오버는 임명된 임원이 선수들이 그들의 테이크오버 존에 맞게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는 심판의 경기 진행 실수로 볼 수가 있죠. 더구나 그 지점을 출발 위치로서 알려줬기 때문에 심판장의 실격 결정에 미국 팀이 항의할 충분한 원인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1600m 종목의 테이크오버존은 20m로서 미국 팀 2번 주자의 출발 위치는 이미 테이크오버 존 밖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위치 자체가 실격이기 때문에 해당 감찰이나 트랙 심판은 해당 미국 선수의 출발 위치를 수정해 주었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선수의 출발 위치는 일정한 거리로 아치를 그리는데 유독 미국 팀만 20m 테이크오버 존 밖에 서 있어 한눈에 봐도 실격 위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400m 종목과 달리 첫 번째 주자가 출발하고 바톤이 터치될 때까지 두 번째 주자가 기다리는 시간이 40초가 넘는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출발 위치가 테이크오버 존을 넘어서 출발하였다는데 심판의 경기 진행에 오류로 지적이 됩니다. 경기력이 낮거나 어린 선수들이 경쟁하는 대회에서도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이번 사례가 올림픽이라는 최상의 대회에서 그것도 육상의 메카인 미국 팀에 의하여 발생되었다는 측면에서 심판의 경기 진행, 상황 판단, 반응력, 판정 등 다양한 접근에서 볼 수 있는 사례죠. 그럼 심판은 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 팀 두 번째 주자의 위치를 볼 수 있는 결승선 부근의 심판이 그 위치를 즉각적으로 수정해 줄 수 있는 빠른 상황 대처 반응 능력과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육상 트랙 심판은 그 위치에 서면 실격이라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감찰은 각 레인의 테이크오버 존 범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서 감찰을 합니다. 선수가 바톤을 패스할 때 테이크오버 존 밖에서 바톤 패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감찰은 규칙 위반 지점에 표시를 하고 위반 사항을 트랙 심판장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 중에 이러한 돌발 사례는 어느 때나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심판은 항상 돌발 상황에 대한 예측이나 적절한 빠른 반응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 대처에 있어 빠른 결단력도 요구가 됩니다. 아울러 주요 국제 육상대회에서는 선수와 소통할 수 있는 심판의 의사소통 능력도 요구가 됩니다. 심판의 경기 진행 오류가 실격 사유가 되지 않는 사례도 있나요? 네, 그 예로 1600m 종목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자의 출발 위치를 들 수 있습니다. 출발 위치는 피니시 라인 10m 후방으로 선수들이 거의 일직선상에서 자신의 팀의 전주자가 200m 출발선을 통과한 순서에 의해 트랙 안쪽으로부터 차례로 위치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자의 출발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은 200m 지점에서 선수가 통과하는 순서를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자의 출발 위치 심판에게 통보해 줍니다. 만약 그 순서를 심판이 잘못 통보하여 선수의 출발 위치가 실제 팀의 전주자가 200m 출발선을 통과한 순위와 다르게 출발하여도 실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한꺼번에 많은 선수들이 200m 지점을 통과하였을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순서를 판단하여 통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실격을 당하면 아무래도 선수들도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요? 그렇죠.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주죠. 다음날 결승전을 앞두고 실격 판정을 받은 선수들은 자정 이후 번복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리적 불안 상태로 대기하면서 메달을 결정하는 결승전에서의 경기력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두 팀은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이었으나 역시 강팀인 폴란드에게 금메달을 내주는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두 팀이 추가로 올라간 거면 다시 예선전부터 한 건가요? 아닙니다. 판정 번복으로 인해 두 팀이 결승에 추가로 진출하면서 해당 경기는 9번 레인까지 꽉 채워 경기를 하는 흔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엄청 복잡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좁은 레인에서 신생 종목에 참가하는 9개의 계주팀이 릴레이를 하는 과정은 꽤나 혼잡합니다. 실제로 레이스 도중 독일 팀의 선수가 바톤 승계 과정에서 충돌해 넘어지는 상황도 발생했고요.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계속 포착됐습니다. 또 4위와 5위를 차지한 네덜란드와 벨기에 팀은 대회 후에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미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의 메달을 취소해달라고 제소를 했습니다. 네덜란드랑 벨기에는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CAS에서는 일반적으로 경기 규정에 의해 결정된 경기장 내의 기술적 상황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고요. 결과에 있어 부정한 사유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CAS는 이 사안이 경기장 내 경기 운영과 관련된 결정 사항으로 보고 제소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첫 도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운영이 매끄럽지는 못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판들이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했다면 조금 더 나은 운영을 보여줄 수 있었던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면서 상소 심판원이 미국 팀의 상소를 왜 수용했는지 생각해 볼까요? 심판이 미국 팀에게 잘못된 출발 위치 정보를 제공했고, 레인에서 실시되는 각 테이크오버는 임명된 임원이 선수들이 그들의 테이크오버 존에 맞게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했어야 하는데 못한 점, 그리고 경기, 기술규칙 위반 사항이 경기 진행이나 심판 판정으로 발생되었을 경우에 상소심판단의 근래 판단 경향에 따라 상소를 수용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종목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발생했던 수영 사례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 같이 해주실 패널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은 수영 경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올림픽 경기는 다 챙겨본 것 같아요. 저도 다는 보지 못해도 많이 봤어요. 네, 그럼 요즘 수영에서 시간을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선수가 도착했을 때 전광판에 기록이 표시되는 걸 본 적은 있어요. 요즘은 그 까만색으로 된 판을 선수들이 이렇게 터치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의 수영 종목은 스톱워치를 사용한 게시를 통해 순위를 가렸으나 타이밍 시스템 기술의 발전과 도입으로 인해 계측형 종목에서는 전자게시를 통해 기록을 확인합니다. 타이밍 시스템은 심판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판정하기 어려운 기록 경기에서 미세한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는 장치로서 올림픽 수영에서는 100분의 1초 단위로 기록을 보여줍니다. 최근 약 20년간 올림픽 공식 타이밍 시스템은 오메가4의 시스템으로 수영 종목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영 경기장에는 스타터의 신호에 맞춰 게시가 시작되고 선수가 손으로 터치해야만 감응을 하는 터치패드가 각 레인의 끝 벽에 부착돼 있습니다. 유효한 터치가 이뤄지는 즉시 시간이 측정되고 순위가 확인되어 스코어보드까지 전달됩니다. 100분의 1초 단위라면 확실히 심판의 육안으로 확인하고 판정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본 경기에서는 확실히 육안으로는 늦게 터치한 것처럼 보였는데 같은 기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확실히 A 선수보다 B 선수가 먼저 터치한 것처럼 보였으나 데드히트로 기록이 나왔고 피나는 타이밍 시스템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 일축하며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죠. 그래도 기계인데 타이밍 시스템에 대한 오류는 있을 수 없다는 게 선뜻 이해하기 힘드네요. 네, 일반적으로 100분의 1초까지 기록되는 정교한 시스템이라 데드히트 상황이 나오는 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수영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라 수영 심판들은 이슈거리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선수들도 시스템에 따른 기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죠. 심판들도 선수들도 타이밍 시스템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터치패드 등 기록에 대한 판정은 시스템이 보다 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오작동이 보일 경우에 조치는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현재는 따로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밍 시스템의 결과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재심할 수 있는 영상 판독 절차를 더 명백한 오류는 바로잡을 수 있는 판독용 카메라와 규정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이기도 하죠.
또한 타이밍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수영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영장에서 레인을 구별하는 이 로프 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럼요. 수영하다가 힘들면 이 로프 잡고 둥둥 떠 있기도 하죠. 맞아요. 저는 너무 힘들 땐 이 로프 잡고 이동하기도 해요. 네, 우리는 수영을 하다가도 이 로프를 많이 잡는데 수영 경기 중에 이 로프를 잡으면 바로 실격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로프 좀 잡았다고 실격을 당한다고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네, 수영 경기 규정에 따르면 자유형 이외에는 로프를 잡으면 영법 변경에 해당돼 바로 실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코치들이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항상 주의를 주는 사항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사례가 하나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남자 200m 자유형 예선 2조 경기에서 이스라엘의 알 선수가 경기 도중 로프를 잡는 행위를 했습니다. 여기 다시 보여주는 영상을 보면 조금 더 잘 보이죠? 저기 잡는 게 살짝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근접 영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세게 의도적으로 로프를 잡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독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잡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그냥 손 뻗으면서 살짝 당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경기에서 해당 행동이 기록에 도움이 된다는 정황은 찾기 어렵습니다. 알 선수는 로프 쪽으로 가까이 수영을 하면서 손이 부표를 잡았고 살짝 당기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턴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이득을 얻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아까 자유형은 로프를 잡아도 실격 처리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자유형에서 실격 처리되는 사유는 매우 적은데요. 그중 하나가 로프를 잡아당기는 행위입니다. 피나의 규정에 따르면 이에 대한 규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SW 10.6, 레인 로프를 잡아당기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에는 고의성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이 해당 행위에 대한 간단 명료한 해석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손이 레인을 넘어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규정 SW 10.7에 따라 실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경기를 마쳤고 실격 처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실격 사유가 될 수 있었던 거였다면 조금은 논란이 있지 않았을까요? 수영은 영법 심판이 풀 양쪽에 각각 위치해서 해당 종목의 수영 영법과 관련된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반환 심판을 도와 턴과 피니쉬를 관찰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심판은 턴 동작에만 집중하다 보니 앞서 발생한 로프를 잡는 행위에 대해 당겼다고 보지 않았거나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판이 이 상황을 현장에서 인지하지 못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번 대회의 첫 선을 보인 비디오 판독 시스템은 내려진 판정을 번복하는 과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사전회의에서 피나는 비디오 판독 심판이 판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상황이 발생한 것을 심판이 먼저 인지했을 경우로 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심이 확인을 해야 인정된다고 공지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심판으로부터 로프를 당기는 행위에 대한 1차적인 판정이 없었고 따라서 비디오 판독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실격 처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았나요? 알 선수는 실격이 아닌 1분 47초 58의 기록이 그대로 인정되었지만 전체 27위의 성적으로 경기를 마쳤기 때문에 준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정에 대한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는 않았죠. 만약 이게 결승전 같은 중요한 경기였다면 해당 장면을 목격한 경쟁팀의 코치나 선수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의 신청 제도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보통 경기 규정이 정하는 시간 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상대팀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거나 심판이 육안으로 보지 못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미 결정된 경기 결과는 번복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했듯이 심판의 인지가 없다면 비디오 판독 시스템도 활용할 수 없는 셈이죠. 따라서 이러한 사례는 육안으로 심판이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심판은 이런 상황을 잘 판단하고 판정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네, 심판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철인 3종 협회에서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경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철인 3종 경기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철인 3종의 심판 구성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경기의 철인 3종 심판은 최소 26명에서 30명, 많게는 50명 이상의 많은 심판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심판은 전체적인 종목에 대한 규정을 숙지한 상태로 해당 대회의 종목에 배치가 되는 형태입니다. 달리기 규정만 안다고 해서 수영 규정만 안다고 해서 심판 활동은 할 수 없고 진행되는 전체적인 종목을 모두 숙지해야지만 심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철인 3종이라는 심판은 명칭은 기술 임원이라고 칭하며 감독부는 기술 감독, 주심, 기술 임원장, 이하 수영, 사이클, 달리기, 바꿈터 등 각 종목의 독을 칭하는 디렉터 이하 해당 종목에 각각 배치되는 기술 임원들로 구성되어 한 경기의 심판진으로 구성됩니다. 야외 경기다 보니 모든 심판은 경기가 진행되기 전 최소 하루 전에는 모든 경기장의 환경과 상황을 파악하고 선수들의 안전을 기본적으로 경기장 규정에 맞도록 대회장을 확인하고 보완합니다. 그래서 철인 3종 심판은 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종목의 여러 흐름을 예측하면서 상황을 판단하여 규정을 적용하는 업무를 합니다. 네, 계속해서 올림픽 철인 3종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주시겠어요? 네, 올림픽 철인 3종은 계측형이자 넓은 장소, 즉 야외에서 진행되는 종목으로 1.5km의 수영, 40km의 사이클, 10km의 달리기 순서로 세 종목이 누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완주를 하느냐를 가리는 각 종목의 테크닉과 극도의 체력, 또 인내력을 요구하는 종목입니다. 네, 기존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보니까 평균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걸리고 또 세 종목을 연달아 치르기 때문에 선수들 체력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세 종목을 연달아 하기 때문에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각자의 이제 루틴과 시간 및 체력 안배를 위한 작전을 가지고 경기에 돌입합니다. 따라서 철인 3종은 별도의 예선 라운드 없이 단 한 판으로 승부를 가리게 되어 있어요. 종목을 위해 만들어진 경기장에서 단 한 번의 출발로 모든 선수들이 경기력을 발휘하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에서 황당한 사례가 발생했었죠? 네, 2020년 도쿄올림픽 때의 사례입니다.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도쿄올림픽 철인 3종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종목은 수영이었죠. 선수들은 올림픽 규정에 의해 스타트 지점에 위치하고 신호와 함께 동시에 출발합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신호음과 함께 56명의 선수들이 동시에 물에 뛰어들어 경기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부분 절반 정도의 선수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카메라 보트 때문에 다이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올림픽같이 중요한 국제 경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리라고 예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선수들 엄청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미 출발한 선수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전력으로 경기를 다하고 있죠. 네. 열심히 가고 있어요. 네. 하지만 출발대에 아직 서 있는 선수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일부 선수들은 안절부절하다가 뒤늦게 보트를 피해 뛰어들어 출발을 하기도 하네요. 네, 영상을 보면 카메라 보트는 당황한 움직임으로 현장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던 중 후진까지 하게 되는데요. 뒤늦게 물에 뛰어들던 선수들과 얽혀 부상을 입을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연출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해당 보트는 쌍발 모터를 장착하고 있어 보트가 급 가동되는 경우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출발 직전 보트가 해당 위치에서 빠르게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보트의 순간 속력에 따라 이렇게 너울이 일으켜 다소 위험하고 공정하지 못한 경기장을 선수들에게 제공했을 겁니다. 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군요. 경기는 그래서 계속됐나요? 계속됐다고 해도 선수들에게는 치명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곧이어 부정 출발 신호가 울렸으나 물속에서 경기에 집중하던 선수들은
신호음을 듣지 못하고 약 200m 거리까지 수영을 계속했고 보트와 제트스키가 막아서고 나서야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부정 출발 시 영상과 같은 방식으로 경기를 중단시키고 재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기에서는 환경적인 요인인 폭염에 의한 선수의 컨디션 문제로 경기 시작을 오전 6시 30분으로 조정하는 등 경기력에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참가하는 선수들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준비가 미흡했던 건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단순히 출발심의 판단 착오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철인 3종 경기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심판은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는 선수의 안전입니다. 선수의 안전을 염두하고 심판으로서 경기를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한다면 보다 더 완벽한 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례에서도 선수들은 보트가 진로에 있음을 인지했지만 출발심에 출발 신호가 울리니 보트를 피하는 무리를 감행하더라도 출발을 하였던 것처럼 대회에서의 선수들은 자신의 안전을 심판에게 맡긴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선수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시켰던 거군요. 선수들은 자신의 안전을 심판에게 맡긴다는 이 마음가짐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규정과 시대 흐름에 변화되는 경기에 대한 관심입니다. 코로나 이전 상황과 위드 코로나 상황까지 변화되는 규정에 대한 숙지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멋진 영상을 담으려는 미디어는 어느 종목에나 있습니다. 해당 종목은 미디어 보트가 위치해야 할 매뉴얼이 있는 만큼 미디어 보트도 경기 구성의 한 종류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경기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미디어 운영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네, 보다 멋진 영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선수의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자면 경기 시작 전에 충분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경기 시작 전 최종 점검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선수 도열 시에 이 미디어의 보트는 화면상 정 위치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상의 퀄리티를 위해 보트가 이제 선수에게 들어왔고 보트가 빠질 시간적 여유가 없이 출발 신호가 울립니다. 아마 마린 플랜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마린 플랜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거나 출발 심판원에게 공유되지 않았다면 그 전부터 사전 최종 점검도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 위치한 심판 중 누구라도 출발 준비가 미완료됐다는 판단이 됐다면 출발심에게 신호를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해당 종목에 배치된 심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드는 부분입니다. 출발심은 출발 전 무전을 통해 모든 심판에게 출발까지의 남은 시간에 대한 카운터를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현재 대한철인3종협회에서 진행하는 경기의 심판진은 수영 이후에 진행되는 종목에 배치된 심판들에게 준비하라는 암묵적인 표시로 출발까지 남은 시간에 대한 무전을 해줍니다. 앞의 경기에서의 결론적으로 상황을 착오하고 진행한 출발심 판단 착오가 맞지만 해당 종목의 디렉터가 또는 해당 상황을 발견한 심판원이 출발심에게 상황을 알려줬다면 위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 보트가 아직 출발선에 위치해 있으니 보트를 이동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은 아직 미디어 보트가 정 위치에 위치하지 못했습니다. 등의 내용을 전달해야 되겠죠. 각 요소의 심판진의 역할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사례는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상 미디어 보트의 실수도 부정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규정도 있을까요? 네, 규정이 있습니다. 카메라 플랜에 대한 내용인데 보트는 선수들의 측면에 위치해야 한다. 또 측면에서 5m 이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사례를 통해서 철인 3종 경기 심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판, 기술 임원이죠.
기술임원으로 활동하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종목에 대한 규정 숙지 외에 경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대회 진행에 관련된 모든 구성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이 사례에선 보트 위치에 대한 계획과 해당 보트, 그리고 보트 조종사가 예가 되겠죠. 설인 3종 종목은 경기 규칙 외에 운영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기 중 종목이 다양하게 변환되며 환경을 포함한 외적 돌발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빠른 판단력과 넓은 시야로 경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는 역량을 심판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네, 경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 그리고 빠른 판단력과 경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는 넓은 시야도 심판에게 중요한 역량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인 3종 김연경 심판님과 함께했습니다.